이어서 저희 이제 패널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좌장이랑 패널 분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수학회 집중 세션 수학으로 맞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여기에 이창영 교수님과 이재갑 교수님 좋은 강연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진행 맡아주신 우리 정은옥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패널 토론 자장을 맡게 된 대한수학회 부회장 부산대학교 수학과 김현민 교수입니다. 오늘 패널로 참가해 주신 분들은 먼저 김종훈 국제백신연구소 책임연구원님은 우리 줌으로 참여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의 신종감염병 대응과의 김성순 보건연구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대학교 김용국 자연과학대 학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이 네 분을 모시고 이 패널 분들에 대한 패널 분들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함께 줌이나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으로 들어오신 우리 김종훈 국제백신연구소의 책임연구원님께서 5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줌에 살짝 늦게 들어와서 이창현 교수님 발표 앞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슬라이드를 봐서요.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뒤에 나중에 모델링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희 수리 모형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컴파트먼트 S, E, I, R 뭐 이런 거 이렇게 차례대로 만드는데요. 진짜 현재 사용하시는 대체로 구조들을 보니까 이 상태를 이제 저희 데이터는 보통 인큐베이션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제 증상 발현하기 전까지의 약간 예를 들면 4, 5일 정도. 그런데 실제로 인펙션을 보면은 뭐 증상 발현하기 전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저희가 현재 알려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약간 혼용돼서 쓰여서 현재 명칭을 예를 들어서 레이턴트 스테이지라고 하지만 그 기간 자체는 인큐베이션 스테이지를 마치 쓰는 것처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전파 자체만 증상은 뭐 이외의 것이고 전파 자체로만 보자면 예를 들어 감염 이후 뭐 2, 3일 만에 바로 남을 감염시킬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인큐베이션 스테이지 자체를 쓰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길게 이렇게 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이창현 교수님 제가 사망률 자료 현재 시간 사망률 자료 같은 경우에 뭐 디나미네이트 현재 끝나지 않은 에피데믹 같은 경우에 사망률을 이제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확진자분의 현재까지 사망률을 하면 아마도 저기 사망률을 저희가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결과가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모델링에서 다른 나라가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모델링의 나중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할 때는 그걸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했던 것들도 어쩌면 정책이 이제 실제 정책과 사회의 정책이 반영되는 어떤 다른 척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건 뒤에 제 부분과 함께 해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뒤쪽에서 그냥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모델링을 점차 지금 내셔널 레벨에서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애길겟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창현 교수님 나중에 이제 에이지 그룹별로 지역별로 해서 점차 서브 내셔널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그게 저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백신 접종 전략의 경우에는 좀 다른 그룹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떤 연령대로 이건
맞을 수도 있는데 하이 리스크 그룹과 이건 연령대로 네, 또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이 리스크 그룹과 혹은 뭐 하이 트랜스미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염병을 많이 전파하시는 사람과 뭐 위험 그룹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 사실 의료계나 아니면은 특정 위험 집단 어떤 직업별 이런 식으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그 백신을 첫 번째 공급하는 예를 들면 프론트라인 워커라고 우리가 최전방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의료계 종사자분들 뭐 그런 식으로도 그룹을 나누는 것이 백신 정책에 있어서는 어쩌면 좀 더 유용할 수 있는 그 그룹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하고도 그 뒤에 그 정은호 교수님 모델링 자료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 그 서브내셔널 방법으로 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파퓰레이션을 그룹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럼 이상입니다. 그럼 연구관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창용 교수님 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질문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아까 데스 레이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그 연구조 모델에서는 사실 치사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라미터를 넣었지. 거기서 이제 베타 값 추정할 때는 어차피 죽은 사람들은 뭐 영향을 못 미치니까요. 그래서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 모델에서는 따로 반영 안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백신 모델 관련해서는 좋은이십니다. 저희들도 제가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희 백신 모델이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연령 구조만 일단 반영해서 이제 그것도 세 개의 그룹만 이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실제 의료인들 아니면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이제 많이 인터랙션 있는 분들의 그룹을 어떻게 반영할까 이제 모델에 이제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모델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면 아마도 그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반영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종훈 연구원님 계속 그 발제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요? 예. 아니요, 다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재갑 교수님께 뭐 질문할 내용이나 뭐 그 발표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도요. 이재갑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모델링 그 수준만 좀 보고 제가 슬라이드를 봤었는데요. 거기에 이 부분을 딱히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델링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우리 모델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제 점점 그 어떤 특정한 서브그룹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뭐 단계를 올리면 그것들이 이제 파퓰레이션에 그대로 이렇게 이분하게 이렇게 쭉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2단계, 3단계 이런 것들에 이미 잘 준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발빠르게 반응하지만 굉장히 좀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어쩌면 이게 그 어답트하는 것이 굉장히 느린 서브그룹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뭐 많은 환자가 나타난다든지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 정은욱 교수님 발표 자료에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약간 그 S를 이렇게 여러 개 단계로 나누어서 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인데 거기에 사실 저 자체는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임플리멘테이션 자체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긴 있었는데요. S의 그 이동 방식을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 이재갑 교수님 발표에서는 사실 그게 정확히 언급이 안 돼서요. 제가 이재갑 교수님께 해당하는 그런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은옥 교수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백신과 관련된 질문 아까 전에 하신 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백신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우선순위를 질 거냐는 이제 매번 좀 다른 양상으로 바이러스마다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의료진들 마치고 그 다음에 접종 대상이 중고생들, 그러니까 초중고생들이 전염의 가장 핵심 키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중고생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을 맞는 방식으로 이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백신 전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의 에피커시에 따라서 이제 그 대상도 달라질 수 있고요. 백신의 효과가 전파를 차단하는 수준 정도가 높다 그러면 사실은 전파를 이제 많이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을
서둘러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전파 차단의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오히려 사망률 감소 효과,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걸렸을 때 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이제 포션을 떨어뜨리는 그런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오히려 고위험군을 먼저 맞히는, 특히 고연령을 먼저 맞히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델링 자체도 사실 중요하지만 모델링에 대한 이제 변수에 해당되는 그런 백신의 에피커시 문제와 이제 그런 이제 합병증을 줄이는 그런 빈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임상 연구 데이터나 이런 거에 나와야지 이런 실제로 접종 대상의 분류에도 영향의 파라미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지금 한참 많이 바쁘실 텐데 질병관리청 신종 감염병 대응과의 우리 김성순 보건연구관님께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저 백그라운드 자체가 통계하고 역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염병이나 보건 쪽에서 주로 일단 토론이나 학회를 갔다가 수학 쪽은 처음 와서 제일 부담되는 학회인 것 같긴 한데요. 어디 가면 통계했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잊어버리기도 했고, 그만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질병관리청이라고 해당되는 약간 질병통제센터는 사실 모델링이라든지 어떤 예측 수학적 모델링 뭐 등등 해서 어떤 그 통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인력 포션도 크고 사실 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건 당국이 대부분이 이제 보건에 포커스를 맞춘 인력을 주로 이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을 기대하지 사실 다른 쪽을 많이 기대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 통해서 사실 이런 학회에 온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수리적인 모델 뭐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 코로나 제목 자체는 저는 사실 마음에 듭니다. 수학으로 맞서는 코로나19. 예. 그러니까 이 방역 당국에서 원하는 사실 수리 모델 뭐 이런 모델링 예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한 세 가지로 정도 보면, 첫 번째는 사실 초기에는 정보가,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특성, 역학적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국은 질병의 특성이 어떻게 될 건지를 추정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초기에 몇 개 안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이지만, 환자들이지만 잠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요즘에는 이제 이 부분을 RT를 좀 하면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유행을 보니 구간마다 RT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초 재생산 지수라고 했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재생산 지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모델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는 사실 예측이거든요. 이제 제일 이슈가 많고 질병관리청에도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더 발생하겠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그 정은옥 교수님 팀에서 굉장히 거의 구현해 주시고 제일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네, 저희가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부분이 사실 모델 쪽에서 많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사실 기대는 게 인터벤션이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들어갔을 때 이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 또는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이런 것을 영향 평가라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세 가지가 아마 주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그 이창현 교수님께서 아마 두 번째랑 세 번째 관련해서 이제 포함된 어떤 예측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백신 전략까지도 일부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의 니즈가 계속 있거든요, 방역 당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쪽의 입장에서 사실은 오늘 굉장히 재밌는 강의였는데, 일단은 그 내용 자체에서 사실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전체 국민 대상으로 5월 달쯤에 항체 검사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항체에 대한 숫자가 나와서 무증상 감염에 대한 것을 모델에서 빼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체가 있었다라는 부분과 사실 무증상 감염기에 감염을 시키거나 무증상 감염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모델에 넣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끝까지 무증상으로도 갈 수 있지만 무증상이었다가 감염을 시키고 또 증상이 나중에는 나오는 이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해서 그 부분도 모델에 들어가면 조금 더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해지거나 또 반영을 한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백신 접종 전력은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이재갑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종플루 때의 그때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해 가지고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인플루엔자였었고요. 신종플루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나이대가 약간 U자 커브여서 아주 어리거나 또 아니 노인층이거나 인플루엔자든 요런 층으로 보통 이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도 얼른 먼저 맞췄었던 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학생들도 먼저 맞췄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실 확실히 노인층으로 갈수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을 하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갑 교수님 강의는 저희가 워낙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저희가 자문도 많이 받는 분이라서 오늘의 이제 뭐 내용은 또 다시 한번 이재갑 교수님도 모델링 쪽에서 엄청난 또 전문적인 학식을 또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해주셨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네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은 백신 연구소, 또 한 분은 직접 그 우리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어쨌든 오늘 그 수학회이니까 수학자 두 분께서 또 의견을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숭실대의 심은하 교수님께서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수학과 심은하입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했지만 이 전염병 확산과 중재 방안을 모델링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석사 때서부터 계속 이쪽 분야를 일하고 있고요. 또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는 그 두 분 발표에 대한 내용과 또 수학계에서 모델링을 통해서 국내 코로나 확산 또 중재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그 수학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시간은 짧은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염병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을 수치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그 재생산 지수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 그 국내 코로나 확산력은 아마 최초로 측정을 하고 SCI 논문에 이제 출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처음 시작은 6이 넘었었어요. 즉 한 명의 감염자당 6명 이상을 감염시킨다는 아주 높은 수치로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제 중재 방안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조심을 하지 않았던 단계라 이렇게 원래는 좀 높게 나오고요. 그 후로 쭉 떨어졌지만 그 사회적 거리의 완화 이후로 서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확산이 굉장히 심해졌고 재생산 지수가 3이 넘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떨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립 모델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증상 발현 날짜를 재구성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데이터는 증상 발현 날짜로 나오지 않고요. 그 확진 일자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재구성하는 그런 스텝이 필요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김정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명률 계산하는 것도 저희가 논문을 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보통 뉴스에 나오는 건 누적 사망자 수를 누적 확진자 수로 나누어서 심플하게 그냥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조금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적 사망자 수는 어제 또는 오늘까지의 누적 사망자 수지만 확진자 수도 마찬가지로 잰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생긴 환자 수가 앞으로 사망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실제 그 치명률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고치는 좀 코렉션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저희가 논문을 출판한 바 있고 이러한 그 수학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관련해서 저희가 그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창현 교수님 연구 결과와 뭐 비슷하고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백신 정책은 사실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고울이 달라지면은 옵티마이제이션 한 결과물이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백신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능한 시나리오의 수가 너무 많고 물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미리 연구 결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연구 결과를 좀 내봤는데요. 일단 집단 면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백신의 필요한 물량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백신 예방 효과가 90%에 그친다면 감염 가능 인구의 80%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고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활동성이 높고 접촉자가 많은 20세에서 65세를 80% 이상 접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세 미만 연령대의 60% 이상이 접종받아야 집단 면역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백신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봤어요. 최적화 이론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봤는데 복잡한 이야기는 좀 빼고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거나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달라집니다.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백신 접종 방안은 20세 미만의 인구에게 백신 접종을 우선시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이 연령대가 치사율은 좀 낮은 편이지만 활동성이 높아서 감염률이 다른 사람한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사망자 수와 중증 환자 수를 최소화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우선 접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언론에 몇 주 전에 이미 발표를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의료인과 전염병 대응 요원을 따로 이제 계산을 해서 해봤더니 이분들을 먼저 접종을 한 이후에 연령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이 나왔고요. 해외 그 연구 사례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하버드의 립시스 교수님이라고 저희와 비슷한 그 분야를 하시는 분인데 그 연구팀의 결과가 좀 비교를 해봤더니 거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진자 수 줄이려면은 20에서 49세 좀 젊은 연령층의 성인을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요. 그러나 그 사망자 수를 줄이려면은 60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먼저 접종을 하여야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와 인구 피라미드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프레블런스도 다르죠. 얼마나 그 확진자 수가 많았는지 확진자 수 자체와 그 연령대별로 확률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나라별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결과가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북대학교의 김용국 학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경북대학교 김용국입니다. 시험나 교수님이 제가 생각했던 키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지 우리가 특히 수학자들이 그 확진자의 숫자를 가지고 그 날짜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시망이 잡혔으면 이미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거든. 사실은 인펙티스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사실 그대로 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경향성을 본다든지 할 때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수학자들이 좀 통계학자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심은하 교수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예측을 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그런 데이터 튜닝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학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많은 분들이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TFT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좀 더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델링, 그러니까 통계학자가 할 역할이 있고 수학자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그 아까 이창현 교수님 아주 잘 지적했듯이 수학의 역할은 시나리오별로 있는 실험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적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꼭 해서 그런 거를 자꾸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2011년인가 제가 구제에 갈 때 그때 제가 그 전에 직전에 제가 저쪽 검역원 쪽에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항상 무슨 일들을 하고 나면은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거든요. 우리 질본에서도 오셨지만
과거에도 우리 수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하신다고 어프리시에이트만 하시고 우리 수학자들을 이렇게 등한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왜 문제냐면 수학자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요. 그 아주 좋은 페이퍼에 좋은 저널에 논문을 많이 내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현실 참여를 또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수학자들은 너무 이렇게 착해가지고 그냥 그 내가 좋은 저널에 발표를 하고 내가 알아주면 좋겠다까지만 많이 하셔가지고 이 훌륭한 분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지금까지 숨어 있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 아까 아침에 뉴스를 봤나 뭐 요즘 뭐 인플루엔자 백신 사망했을 때 한쪽에서는 국가기관에서는 그 접종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의료계에서는 일주일 연기해라. 그럼 예를 들어 수학계에서는 둘이 모델링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접종을 계속 사업을 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죠. 근데 어느 게 낫는지를 정책 제안자한테 그때 제안을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정부 기관이나 다른 데서 우리가 좀 소홀했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학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백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백신 기본적인 그 논문에 대한 결과들은 우리 늘 루틴하게 하죠. 뭐 모빌리티가 많은 사람이 모탈리티가 많은지 이런 거 말고 저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백신 하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왜 치료제 개발을 안 하고 백신만 할까요? 백신이 돈이 되니까. 치료제는 돈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아직 FDA 승인 렘데시비르 치료약 승인 나왔다. 아무 필요도 없는 그 승인 해보면 뭡니까? 예, 일반 사람들은 증상이 적으더라도 일반 중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치료약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루틴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다 백신이 유행인데 백신만 유행하면 다 끝나느냐? 백신 개발하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백신 개발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는 백신의 답의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자, 항체가 얼마만큼 유지되는지 아직 그 기간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얼마만큼 있다가 사라지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그러면 치료제하고 같이 개발했을 때가 분명히 효과가 더 있던 거 아는데도 모든 그 제약회사들이 돈이 되니까 백신만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수학자 입장에서 사실은 백신 또 개발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료약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정도 효과가 있고 국민들이 안심이 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 수학자 역할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2011년에 그 신종 인플루엔자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타미플루가 기본적으로 되고 백신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 전수조사 안 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니까 안 그러면 계속 가니까 국민들 불안해하거든요. 사실은 수학자가 심플하게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그래서 중요한 모든 학자들이 많이 있을 때 좀 더 우리 수학자들이 본인 논문만 쓰지 마시고 현실 참여를 좀 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수학자 6분, 3분, 그리고 그 감염병 관련하는 전문가 3분이 지금 한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들기를 해주시면 제가 어느 분이신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해주시는지 그 줌에서 손 드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자가 없으신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혹시 그 유튜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변해 주실 분에게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줌에는 대한수학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계실 건데 아까 우리 김용국 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학자들이 너무 착해서 질문하시는 걸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질문이 계속 없으시라고 하시는데요. 예, 이제 이럴 때 진행자가 가장 그러면 지금 다 화면을 끄시고 아무도 손들기를 안 하신 거죠? 화면을 끄셔서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화면 위에서 손을 드시는 것도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질문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까 심은하 교수님께서 조금 많은 내용이 준비가 되셨는데 줄에서 발표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또 추가적으로 뭐 아까 빠진 내용에서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네요.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백신 얘기 많이 했으니까 백신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을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테스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이 두 가지 방안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연구는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출판이 된 상태인데 봤더니 코로나 테스팅만을 가지고서는 전체적인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좀 어렵다고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테스팅을 통해서 확진자를 격리하게 되면 코로나 피크의 타이밍을 늦추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결과적으로 연구 결과로 나타났는데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초반에는 피크가 올라가는 초반에는 테스팅에 주력을 해서 좀 시간을 벌고요. 피크가 오는 타이밍을 좀 더 늦추는 방안으로 하고 어느 정도 이 웨이브가 올라올 때쯤에서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을 해서 여기에다 집중을 하는 것이 주어진 비용,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게 굉장한 비용이거든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환점을 잘 찾아서 저희가 이제 뭐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는 있는데 초반에는 어쨌든 테스팅과 확진자 격리에 집중을 하고 어느 정도 웨이브가 올라온 다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훨씬 더 힘을 쓰는 것이 주어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라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질문이 들어왔나요? 예, 그럼 제가 혹시 이창현 교수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독감이 같이 이제 유행되는 거에 대한 당국도 걱정이 많고 우리 일반인들도 지금 뭐 독감 백신 때문에 약간의 주저함도 있고 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두 개가 동시에 유행을 했을 때 사망률을 예측한다든가 뭐 그런 모델들은 따로 개발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또 뭐 그런 충분히 두 가지가 같이 유행이 될 때 각자 독감 환자랑 그다음에 또 코로나 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뭐 최종적으로는 얼마만큼 치명률이 높아질 건지 이런 부분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델은 혹시 있는지도 개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한데요. 뭐 독감, 뭐 방법은 뭐 서로 이제 다른 컴파트먼트 구성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질병이니까요. 다르게 구성해서 이제 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혹시 뭐 두 개의 어떤 코로나하고 이제 독감의 어떤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는지 글쎄요. 그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수리 모델로는 구성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개 서로 독립적인 컴파트먼트를 구성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컴파트먼트 모델 어떤 식으로 이제 인터랙션 시키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질문자가 있으신가요? 예, 예,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으로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사실 질병관리청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이슈도 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남반구 쪽의 상황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이미 우리랑 이제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상황을 보니까 사실 보통의 인플루엔자보다는 사실 굉장히 낮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떤 영향인지는 계속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도 있겠죠. 만약에 감시를 하게 되는 진단 자체가 조금 낮아졌는, 예전보다 적었는지 인플루엔자 쪽으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고려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서베일런스 차원에서는 사실 좀 더 훨씬 낮고 조금 더 지연된 게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 유행보다 일단 그런 부분의 영향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참고로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이제 동시 또 그러니까 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개인해서 코로나도 걸리고 인플루엔자도 걸리고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잠시 한마디만 저도 언급을 예. 했는데요. 예. 예, 좀 전에 그 김성순 과장께서 언급하셨던 그 코로나 지금 인시던스가 줄어들었던 그것이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줄어드는 게 꽤나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라우트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급성 호흡기 증후군 대부분이 다 올해 굉장히 많이 제가 본 거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생활 방식에서 그 일반적인 그 인플루엔자의 그 전파력을 예를 들면 따진다면 어쩌면은 괜히 미리 준비 안 하고 당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생활 방식이 어쩌면 조심스럽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건 현재로서 이런 방식을 잘 지킨다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백승기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수리 모형에 필요한 파라미터의 값들을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지금 코로나 TF 팀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영국 학장님 잠시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수학회하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주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자료들은 지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홈페이지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라서 한 일주일 지나면은 다시 바뀌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거기서 보시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추가적인 파라미터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질문하시는 분은 파라미터 값을 알고 싶다 했지만 사실은 모델링이 똑같은 모델링이 없거든요. 모델이란 게 그 목적에 의해서 모델이 같은 병이지만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래서 베타 값이 얼마다 이렇게 주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거기 우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통해서 보시고 우리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연락하시면은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우리 토론에 참가해 주신 패널 네 분께서 간단히 우리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부탁 말씀을 잠시 해주시는 걸로. 예, 아마 대부분 수학을 전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실 건데 좀 그냥 일반인들한테 부탁 말씀보다는 어떤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부탁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일단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정책이 좋지 못하다는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 설명을 아마 이재갑 교수님한테 요청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잠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스웨덴이 결과론적으로 이미 실패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확진자가 7월까지 9만 명 발생하고 사망자 6천 명 발생했습니다. 이미
그 사망자 포션만으로 보도, 그리고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이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웨덴 자체가 워낙에 이제 공리주의나 이런 그뭐 우생학 이런 걸 강조해서 사실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뭐 이런 기회에 좀 노인들 돌아가셔 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있는 국가가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나 락다운까지 안 했던 주된 이유는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경제적 손실도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뭐 하위권에 속하는데 마이너스 8%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 정도로 이제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의 그 감소 효과가 제일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제도 못 잡았고 그리고 오히려 사망자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또한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감염을 용인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용인을 해서 만약에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다고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발생자가 주고 사망자가 적게 된다 그러면 뭐 다행으로 여길 것 같은데, 지금 유행 패턴들을 보게 되면 확진자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의료체계 붕괴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면 의료체계 붕괴되면서 또 3, 4월과 같은 사망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웨덴 자체에서 이제 집단 면역의 이제 하나의 지표인 그런 중앙항체 보유율을, 그러니까 항체 보유, 중앙항체 보유까지는 안 했고 항체 보유를 보더라도 이제 많이 유행했던 데가 높아야 20%, 적게 유행했던 데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집단 면역 자체도 형성이 될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상황. 왜냐하면 재감염 사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집단 면역, 그러니까 항체 보유율 자체가 전 인구의 10% 미만이라 그러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유행을 대여섯 번 이상 거쳐야지 스웨덴 내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사망자가 줄어들거나 뭐 유행이 잦아드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사망자가 1차 유행 통해서 6천 명 사망했는데 4, 5번 이상 유행을 하면 몇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걸 용인하는 결과를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스웨덴 모델이 잘못됐다고 뭐 얘기를 안 하고 거국가마다 이제 선택하는 거는 그 국가의 정책이고 누가 받아들일 거냐에,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뭐 상관없어요. 그 나라 받아들이고 정권은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그냥 해피하게 스웨덴 사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스웨덴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웨덴과 비슷한 인구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스웨덴 우리나라에서는 30만 명,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의 사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벌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스웨덴 모델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나오신 김에 저희들 그 여기 예비 수학자들과 수학자들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뭐 부탁 말씀 해주실 게 있으면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의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가들도 뭐 감염내과 의사가 전국에 한 250명밖에 안 되고요. 또 감염병 역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예방의학 중에 감염병 역학하신 분들 10명 이내에 꼽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감염병 모델링을 이제 신종플루 유행 때하고 메르스 유행 때 계속해서 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어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사람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에 있는 교수님들하고는 이제 이렇게 섹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컨버전스나 이런 융합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교류의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정은옥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일하게 된 게 이제 올해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지만, 정은옥 교수님의 이제 명성은 한 2016년, 17년에도 이제 듣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접점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쓰는 언어와 수학자가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런 것들을 그 사이에 껴서 그것들을 이제 융합해서 양쪽을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영역을 잘 하는 분들 통해서 양쪽 그룹들이 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재갑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예비 수학자들이 전공을 다 그 감염병 수리 모델로 옮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우리 그 질병관리청의 우리 김성순 연구관님께서 우리 수학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모델링을 하는 분야가 많기는 하겠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사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감염병 분야를 일단 관심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이재학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감염병의 특성도 같이 잘 이제 융합을 해서 얘기를 좀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쨌든 신종이거나 살아있는 바이러스거나 막 이렇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피팅을 하고 예측을 하고 다 하지만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우리가 메르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결국은 138명, 뭐 139명 뭐 그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슈퍼 스프레더는 그 슈퍼 전파자 5명이 결국은 83%를 다 감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R0를 지금 계산하고 뭐 하지만 R0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가 뭐 2내 3이 뭐 1에서부터 3 정도까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뭐 레퍼런스들이 많은데 결국 2015년 메르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별로 통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런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다이내믹한 일단 바이러스나 감염병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이벤트적인 거나 그러니까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 또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평상시 모델링을 하더라도 감염병의 특수한 분야를 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2009년도 신종플루 때 제가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했을 때에 느낀 것을 하면서도 느낀 것은 얼마가 발생을 할 건데 를 못 맞추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느 부처에 어디든간 얼마가 발생할 건데를 맞춰야지 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서 사실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는 부분이 좀 쉽진 않았거든요.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 때는 굉장히 인식이 그래도 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두더라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단기 예측이 조금 더 맞고 장기는 조금 더 예측 불확실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이 되게 잘 돼서 이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질병관리청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어 해서 별도의 모델링에 관련한 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이제 개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 보건 당국도 굉장히 인식을 해서 아예 별도의 과가 생겨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 했던 사람들이 일단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관심 가지시고 질병관리청의 공고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갑 교수님, 이창현 교수님, 그리고 심은하 교수님, 우리 김종은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김성순 보건연구관님, 그리고 우리 김용국 학장님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집중 세션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집중 세션은 마무리를 하고 20분 휴식 후에 키아스 대중 강연 우리 앞에 사회를 보셨던 우리 정은옥 교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학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그 부분들을 풀어서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줌, 유튜브 모두 접촉이 가능하니 20분 후에 대중 강연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집중 세션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